연구원인 김윤경입니다. 예,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사회 언어학적 담화 분석, 아니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그런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서사적인 콘텐츠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인문학회의 발표 주제로서 포스트 휴먼 시대의 AI와 인간의 전체성에 대한 서사학적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단편 애니메이션의 지마블루라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휴머 너무도 유행해서 이제는 진부하기까지 한 용어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대세가 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 인류보다 휴먼보다 더 확장된 능력을 갖춘 것이고 이전의 인류, 올드 인류보다는 훨씬 진화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진화된 인류일 것이고 거의 이제 불멸에 가까운 것을 할 것이다. 지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포스트 휴먼이라고 할 때 인간, 비인간, 인간과 기계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은 여러 그 참여자 분들도 알고 계실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뼛속까지 휴머니스트, 국문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하여튼 그 휴머니스트 중에서도 휴머니스트인데, 이렇게 기계화가 진행되고 AI가 유행하는 요즘 정말 격세질감을 느낍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해 왔는데, 이제 이렇게 점점 로봇화 되어가는 세상이 아닌가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특히 유전자 조작, 생명영장 기술, 이것이 또 신께서 주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또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위험 부담도 있지만 학자로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AI, 특히 올해 저희 연구소에서 특히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계속 그 이전의 선행 연구 또는 지금 진행 중인 연구 또는 산업의 방향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또 로봇이 있었을 때는 로봇은 무엇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인간과 로봇의 그 존재성, 정체성을 전제를 하고 있죠. 인간은 누구라는 서브젝트고요. 로봇은 오브젝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상화된 존재였죠. 그러나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에서는 이제 인간이 뭔지, 무엇이 인간인지, 심지어 로봇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서사물, SF 서사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에서는 로봇을 이제 머신처럼 여기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컴퓨터 학습이라 하는 머신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머신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막 강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술공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거기까지는 좀 요원한 일이고, 일단 인간의 편리성을 돕기 위해 개발되는 약 인공지능 정도까지는 이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관점이 꽤 있죠. 하지만 예로부터 문학 쪽에서 아트나 그런 서사물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제기되었던 것이 차페크의 희곡, 1920년 희곡, 로썸의 만능 로봇에서 이제 로봇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로봇타에서 강제 노동, 중노동했던 로봇타라는 체코어에서 로봇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됐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에서 로봇공학의 3원칙, 너무도 유명하지만 실제로 구현이 거의 어려운 어떤 SF적인 어떤 원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특징을 보면 인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제 기계를 넘어서서 존재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어떤 그 특별한 기능을 지닌 기계라기 뭐 인공지능 세탁기, 인공지능 청소기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는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그 존재로서 위협적인 로봇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러티브를 쭉 그 SF 서사물에 나타나는 로봇의 그 유형들을 기존의 것을 봤을 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마블루는 또 요즘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 로봇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기존의 것에서는 첫 번째 인간 친화형이 있습니다. 여기 다 익숙한 그 캐릭터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반 우주선은 아톰. 너무너무 귀여웠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로봇이었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능력 있는 아이인가 보다. 아이인 것에 더 방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스트로보이라고 하는 영화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I라는 스필버그 감독에서 나오는 이 아이도 아마 보시면은 그 충격적인 반전에 놀라실 거지만,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해서 제작된 어떤 로봇 또는 아이형 로봇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원래 가사도우미로서 제작이 되었으나 본인이 이제 인간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 로봇에서 점차 이런 그 인간으로 스스로 이것을 업그레이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변형해 나가서, 심지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인간처럼 인간의 가장 고유한 영역인 죽음까지 나아가는 독특한 인간 친화형 그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친화형이 아닌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트릭스 이제 또 리부트 되시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그 매트릭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거기서 나왔던 어떤 로봇의 형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계 인간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어떤 에이전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복제가 되고요. 그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든 어차피 그 매트릭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코드화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모프의 원작인 아이 로봇을 영화화했지만 그 원작과는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 또 아이 로봇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비키라고 하는 또 슈퍼 인텔리전스 로봇이 나옵니다. 이 로봇도 무언가 인간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이건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에 나오는 그 공통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고, 보호라는 즉슨 어디에도 나가지 않게 하는 통제적인 유형이 나오죠. 마블 코믹스 세계관에서 이제 캡틴 마블 세계관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슈퍼 인텔리전스도 그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대단히 초능력이 많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좀 지배하고 인간 이외의 생명체까지도 지배를 하는, 주로 외계에 속해 있죠. 그래서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화화 되었을 때는 이런 그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슈퍼 인텔리전스를 만나는 사람의 과거 빅데이터 기억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인, 그 사람에게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로 형성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세게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입니다. 네, 터미네이터 정말 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었는데요. 그 이전에 또 프랑켄슈타인 오해를 샀던, 이것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창조했던 몬스터, 인간을 위협을 하는 로봇이고요. 이는 이제 인간을 보호하러 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AI 로봇들이 인간을 공격해 왔었죠. 그리고 그 어벤져스 2에서 울트론이라는 그 존재를 아이언맨과 헐크 박사가 창조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 창조자의 의도와 달리 스스로 빅데이터로 인간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인간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인류의 그 지구에 별 쓸모가 없으니 또는 그 우주에 쓸모가 없으니 멸족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류 멸망의 그 시나리오를 펼쳐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유형들, 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봇은 엑스 마키나의 에이바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서사물인데, 어쨌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 세 가지 인간 친화형, 인간 통제형, 인간 그 지배, 인간 파괴형이 있었을 때 공통적으로 보면 인간과 유사한 자기 인식이나 감정이 있고 인간을 지향하거나 통제하거나 거부하려고 하고 그리하여 그 서사물에 나타난 것들은 다 인간에게 동정심이나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결국 인간 중심적 로봇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인 즉슨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어떤 SF 서사물의 로봇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서사가 하나 저의 그 연구자로서의 눈에 포착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탈인간형. 그야말로 포스트 휴머니즘의 그 궁극의 지점에 있는 지마 블루입니다. 이것은 넷플릭스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해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 18편의 서사가 있는데 이게 플레이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18편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N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마블루가 8번째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10번째 나타나기도 하고 첫 번째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비선형적인 그 디지털 서사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옴니버스식이기도 하고 그냥 그 시리즈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이 지마블루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마블루가 누구일까요? 예, 이 그림에 실은 답이 다 있는데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첫 장면입니다. 아주 파란 바다에 어떤 요트가 지나갑니다. 그 요트에는 클레어라고 하는 기자가 있고요. 그 기자가 정말 100만 년 만에 100만 년은 조금 오버지만 어쨌든 몇백 년 만에 그 지마블루라고 하는 존재 인간인지 뭔지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이 장면을 살펴보시죠. 예, 지금 지마블루는 그 콘텐츠는 유료 콘텐츠화 돼서 아마 여러분이 보시려면 전체를 보시려면 결제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네. 지금 안 보이거든요, 선생님.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예. 공유를 내리시고 다시 그 유튜브 화면을 아, 공유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시간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나오는데 지마블루라는 아까 이 존재는 화가입니다. 원래는 그 초상 화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주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네모난 파랑이 나타나죠. 그 파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도 또 나타나고요. 그 규모가 너무너무 커진 나머지 우주 전체에 파란색 네모를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마가 그린 파란색이다 해서 지마 블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마 블루는 누구일까요? 지마 블루는 놀랍게도 처음에는 요 자그마한 수영장 청소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기계였죠. 그리고 이것이 주인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로봇처럼 보이죠. 그리고 로봇으로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 후 자기 자신을 계속 개조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인간화 시켜가는데 인간화이기도 하고 자신의 기능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안드로이드화 되고 이렇게 계속 그 화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화가로 살아가다가 아까 클레어와 만난 이후 자신이 그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면서
자신의 혼돈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신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로 분해해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무언가로 계속 자기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조그마한 기계인 원래 머신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처음에 나왔던 수영장 기계로 말이죠. 그래서 이 지마 블루의 서사를 한 지금 이거 10분짜리 정도 단편이긴 한데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보시면 이 지마 블루에서 이 존재는 인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기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요.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요. 궁극의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우주의 그 본질인가를 어떤 아티스트로서 탐구를 계속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은 자신은 본래 수영장 청소 로봇이었고 계속 그것의 기능을 덧대서 계속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진리를 탐구하는 예술가까지 됐는데 다시 수영장을 청소하는 로봇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클레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원래 기계가 아니라 몸 일부만 기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포스트 휴먼이 된 거 아니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지마는 이야기를 하죠. 난 지금도 내가 기계인지 인간인지 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몇백 년 동안 우주의 진리, 존재의 의미,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를 해왔는데 자신이 예전을 돌이켜보니 그 작았던 수영장 기계였던 자기 자신은 가장 행복한 것이 그냥 수영장 타일, 그것이 지마 블루였거든요. 그것이 지마가 발견한 첫 번째 인생의 의미였고 가장 궁극적인 진리였고 본질이었죠. 그것만 하면 되었었더라라는 내가 아는 전부이자 내가 알아야 하는 전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아까 분해되기 전에 스스로를 탈 인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대사이기도 합니다. My research for truth is finished at last. I'm going home.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기시감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헨리 데이빗 소로인가 그 월든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이 계속 인간이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뭔가 기계화와 그런 것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nature를 하면서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오두막 그 부부들이 오두막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정말 자연주의 식사만 하고 자연하고만 살다가 너무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자연 생식만 하니까 오래 사니까 마지막에는 굶어 죽으셨습니다. 곡기를 끊으셨죠.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의 본질에 닿고자 했듯이 이 지마 역시도 홈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이제 아까 첫 장면은 가장 파란 어떤 바다에서 이제 그 지마를 인터뷰하려고 요트가 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장면은 이 지마의 본연의 수영장으로 가장 원초적인 자신이었던 어떤 수영장 기계로 변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서사를 봤을 때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 로봇이 누구인가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뭐 도구와 기계 아니면은 인간과 뭐 존재와 소유 이런 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게 되겠고 그것이 기계이든 인간이든 점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이 꼭 인간과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 로봇이라는 기계조차도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준 서사로서 지마 블루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